데이비드 베컴은 마치 한 번의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국 축구의 스타는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과거 섹시 아이콘의 매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흰머리가 늘었으며 깊은 주름과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베컴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이자 스타일 아이콘이며 프리킥의 왕으로 불리던 인물. 그는 축구와 쇼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물며 이 스포츠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중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소식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베컴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대중의 관심에 결국 지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베컴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왼발로 공을 차지 못하고 헤딩도 못하며 공을 빼앗는 것도 못하고 득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축구 세계는 베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두 개의 파로 나뉩니다. 한쪽은 그를 꽤 평범하고 과대포장된 선수로 보며 축구를 할리우드와 맞바꾼 사람이라 말하는 반면 다른 쪽은 그를 진정으로 위대한 선수로 평가합니다. 과연 누가 오를까요? 이 영상의 끝에서 답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바로 맨유에서 뛰기 위해 그는 6살 때 부모님께 맨체스터로 이사 가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베컴은 진정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출신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열정적인 팬이라는 건 꽤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맨체스터 출신이 전혀 아니었다. 우리는 약간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베컴은 레드 데빌스의 전설인 보비 찰턴이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함께 뛸 미래의 동료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12살 때 데이비드 베컴은 그의 첫 번째 축구 상인 보비 찰턴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미세스 베컴, 여기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에게 누가 전화했는지 보여주었고 아빠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소년 팀에는 곧 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준비가 된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그리고 네빌 형제들과 함께 1군으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잉글랜드 유스컵과 리저브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나는 탈의실에 들어가서 주전 선수들의 더러운 반바지와 양말을 치워야 했어요. 그치만 그건 매우 좋았어요. 그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었으니까. 아카데미의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데이비드 베컴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실함과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돋보였으며 이는 심지어 알렉스 퍼거슨 감독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처음 우리 팀에 왔을 때 아침과 낮에 모두 훈련을 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선수는 자신의 체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베컴의 결과는 항상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또 다른 특징은 매 훈련 후 추가적으로 프리킥과 코너킥 연습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노력이 그를 훗날 장거리 슈팅의 대가로 만들어 주었죠. 주전 선수로 자리 잡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를 그 당시 안드레이 칸첼스키스가 훌륭하게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맨유의 감독 알렉스 퍼거슨은 베컴의 미래를 위해 그를 프레스턴 클럽에 임대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데이비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단 5경기를 치른 후 베컴은 퍼거슨 감독을 설득해 임대에서 복귀할 수 있었고 코너킥으로 직접 골을 넣으며 자신의 오른발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 그는 유소년 팀 친구들과 함께 주전 선수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윈블던에서의 골, 그는 그 슈팅을 매일 훈련했어요. 매일, 정말 매일. 이 골은 즉시 전 세계에 퍼졌고 베컴을 거리에서 점점 더 자주 알아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트로피를 하나씩 쌓아가며 잉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클럽으로 변해갔습니다. 21살의 베컴은 국가대표로 데뷔했고 22살의 잉글랜드 최고의 젊은 축구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이름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타가 되고 싶었고 가죽 시트가 달린 차를 가지고 싶었으며 하지만 그때 그에게는 1000 시트가 달린 자동차였습니다. 그는 콘서트에 가고 싶었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패션도 그에게 중요했고 축구도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는 축구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은 하락으로 시험받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운명의 타격을 견딜 수 있다. 내가 그것을 하자마자 나는 내가 퇴장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는 내가 매우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1998년 월드컵 16강에서 베컴은 레드카드를 받고 잉글랜드는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언론은 거침없이 패배의 원인을 베컴에게 돌렸습니다. 그 순간 베컴은 영웅에서 패배의 원흉으로 변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베컴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온 영국은 베컴을 미워했죠. 저는 언론에서 무자비하게 비판받고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발신자 없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편지 몇 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실제 총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팬들의 인정을 되찾는 것은 오직 훌륭한 경기력으로만 가능했고 베컴은 이를 실현했습니다. 다음 해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시 한번 챔피언이 되었고 잉글랜드 컵도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한 유명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 뮌헨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셰링엄과 솔샤르가 몇 분 만에 올리버 칸의 골문을 향해 두 골을 넣었고 두 골 모두 베컴의 크로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맨유에게 성공적인 시즌이었고 베컴은 그 팀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시즌이 그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업적 덕분에 팬들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베컴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맨유의 베컴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고 광고에서 얻는 수익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베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정한 스타였습니다. 점점 더 빗나가는 스타. 하지만 탈의실에서 베컴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해인 1999년 영국 전체는 베컴과 스파이스 걸스의 인기 가수 빅토리아 아담스와의 열애설이 돌았고 이를 퍼거슨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빅토리아의 홍보가 그의 삶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축구 선수는 자신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는 축구보다 2배 더 많은 시간을 공적인 삶에 할애했지만 그것이 베컴이 좋은 폼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시즌 동안 베컴은 EPL 최고의 어시스턴트로 선정되었지만 축구 외적인 그의 삶은 날이 갈수록 퍼거슨 감독을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에서 퍼거슨은 베컴이 며칠 동안 모자를 벗지 않았다고 언급하였고 그 이유는 경기 중에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선보이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순간 퍼거슨 감독의 말에 따르면 베컴은 자신을 감독보다 우위에 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FA컵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모든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베컴의 플레이와 태도를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퍼거슨은 축구와 한 짝을 차서 베컴이 맞았고 그것이 그의 눈썹을 가로질러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퍼거슨은 클럽 구단주에게 베컴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은 것은 오랫동안 베컴을 영입하려고 시도했던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레알은 그 선수를 선수로서가 아니라 브랜드로서 필요로 했습니다. 베컴의 인기는 절정을 찍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직 베컴 덕분에 경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데이비드 베컴은 바로 축구 그 자체였으며 그가 몇 골을 넣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화려한 잡지 표지에는 바로 그 베컴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베컴은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축구와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에게 더 알맞은 클럽은 없었습니다. 그때 레알 마드리드는 갈락티코라고 불렸습니다. 그 시절 그 팀에는 축구의 주요 톱 스타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호나우두, 라울, 지단, 피구, 호베르투 카를로스. 베컴은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었고 즉시 팀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드리드가 스페인 슈퍼컵을 우승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프리메라 데뷔 경기에서 엄청난 인상을 주었습니다. 언론과 팬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베컴은 이를 컨트롤하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그 모습에 지단조차 감탄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는 마치 팝스타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자랑할 수 없었죠. 우리가 둘 다 꽤 내성적인 성격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불행하게도 그의 눈부신 개인의 플레이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슈퍼컵 외에는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하지 못했죠. 그러나 가장 나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유로에서 실패했으며 그 책임을 대부분 베컴에게 돌렸습니다. 유로 대회에 시작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베컴이 잉글랜드를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캡틴 완장을 차고 이끌었으며 프랭크 램파드에게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베컴은 잉글랜드의 득점을 늘릴 기회를 가졌지만 그의 페널티킥은 상대 골키퍼가 멋지게 막았습니다. 경기는 잉글랜드의 승리로 가는 듯 했으나 경기 끝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베컴의 레알 동료인 지네딘 지단이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고 그 후 페널티킥도 성공시켰습니다. 그 후 실망스런 패배 이후 잉글랜드는 다시 일어나 두 번의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 포르투갈과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탈락하게 되었죠. 베컴은 첫 번째 페널티킥을 찾지만 실패했습니다. 좋은 슈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프랑스와의 경기에서의 실패 후 무거운 책임감, 포르투갈 골키퍼의 압박, 그리고 엉망진창인 상태의 경기장. 베컴은 다시 한번 잉글랜드의 탈락에 대한 주요 원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직후 감독은 베컴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고 페널티를 차던 중 잔디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새 잔디를 깔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컴의 암흑기는 클럽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에서 레알은 프리메라 리가에서 오랜 라이벌인 바르셀로나에 패했고 챔피언스 리그와 스페인컵에서는 일찍이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웅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고 다음 시즌이 끝날 때쯤 그는 팀의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베컴이 좋은 선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팀 정신에 이렇게 헌신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라고 호평한 것은 호날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베컴의 노력은 트로피를 획득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월드컵도 불운하게 끝났습니다. 비록 그는 처음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골에 기여했고 그 후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와의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했으며 이어서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그만의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지만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이 영국의 길을 막았습니다. 포르투갈은 다시 한번 승부차기에서 더 운이 좋았습니다. 2006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서 갈락티코 시대가 끝났고 구단의 회장과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베컴이 팀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1월에는 베컴이 미국의 LA 갤럭시로 이적한다는 정보가 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감독 파비오 카펠로는 베컴을 후보 선수로 놔뒀으며 회장 라몬 칼데로는 베컴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 할리우드의 한 명의 미숙한 배우가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훈련과 노력 덕분에 그 다음 달에는 베컴이 주전으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코치진과의 갈등 동안 내내 베컴을 지지했으며 팀의 주장인 라울은 칼데론에게 공개 사과를 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복귀 후 첫 경기에서 베컴은 그의 존재감을 프리킥으로 멋지게 증명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득점을 올리며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꺾고 스페인 챔피언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여름 베컴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구 선수는 또다시 데이비드 베컴이었습니다. LA 갤럭시의 미드필더인 그는 작년에 4천만 달러를 벌었으며 주로 펩시와 일렉트로닉 아츠와의 2개의 큰 광고 계약 컸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축구를 배신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오직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커리어의 끝자락에서 미국에서 뛰었던 사례는 2007년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전설적인 펠레도 미국에서 그의 경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데이비드 베컴의 미국 진출이었습니다. 베컴은 LA 갤럭시로 이적한 이유가 트로피를 획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축구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영국인 영입은 미국 축구 리그의 진정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즌권 판매가 증가하고 클럽들의 예산에 대한 시각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또한 베컴 규칙이 도입되어 각 팀이 급여 제한 없이 3명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많은 다른 스타 축구 선수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베컴의 첫 공식 경기에는 약 4만 7천 명의 팬들이 모였고 이는 LA 갤럭시 역사상 기록적인 수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이비드는 LA 갤럭시에서 5년 반을 보냈고 그 기간 동안 수십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2차례 리그와 컵 우승을 도왔습니다. 그는 시즌 중간에 밀란으로 2번 임대 이적하여 총 30경기 이상을 뛰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였고 레전드인 레드 데빌스의 스타는 고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팬들의 환회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클럽은 파리 생제르맹이었으며 거의 38살의 나이에 또 다른 리그를 정복하려 시도했고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베컴은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에서 19년 만에 첫 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고 네 나라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한 첫 번째 영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의 끝은 아름다웠고 그는 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골을 어시스트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클럽과 팬들은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전설은 눈물을 감추지 않았고 평범하고 진실된 소년처럼 그의 모든 의식적인 삶을 사랑하는 축구에 바쳤습니다. 그는 자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3명의 선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컴의 폼은 경력 끝 무렵에도 최고의 시절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는 유럽의 빅클럽들에서 여전히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베컴은 자신에게 많은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그 중에는 영국에서 온 제안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외에는 어떤 영국 클럽으로도 이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축구 선수였을 때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축구의 인기를 높이고 자선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컴은 클럽과 5개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즉 시즌 끝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게다가 급여는 거절했으며 모든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선수 경력이 끝난 후 그는 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베컴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영국의 단체인 말라리아 노우모의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을 돕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7개 나라의 병든 아이들을 돕는 새로운 자선재단의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베컴은 경력 종료 후 세계 축구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영국 스포츠맨의 비영리 활동은 전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의 엄청난 인기가 그의 팬들에 대한 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그는 자만하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항상 축구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바로 그 데이비드 베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좋았던 점은 그가 모두에게 똑같이 잘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일반 청소부까지 말이죠. 데이비드 베컴은 이제 49살입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체력에 타격이 있었고 언론에서는 가족 문제와 이혼 가능성에 대해 여러 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문제들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목록에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발롱도르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축구에 더 많은 것을 준 사람은 데이비드 베컴 이외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들과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차이점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베컴은 바로 축구 그 자체입니다.